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두 분 나오셨고요. 김윤경 기자는 사정상 오늘은 하루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프로파일링할 경제 이슈, 김유리 리포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2년 전 동학개미 운동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K주주 운동에 나섰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이익에 배치되는 기업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권리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세이브 코스피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K주주 운동, 그냥 의미가 확 와닿네요. 그동안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불만이 많았었잖아요. 뭐 불통 터뜨린 화나는 일도 많았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래에 있었던 일들만은 아니에요. 네. 과거부터 이 주식시장에는 항상 개인 주주들과 대주주 간에 그 서로의 일종의 알력 다툼이 있어 왔죠. 네. 근데 이익이 과연 누구 것이냐에서 항상 개인 주주가 져왔던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개인 주주들이 더 많이 늘었고 또 최근에 여러 사건들 때문에 이 개인 주주들의 인식 전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벌려고 주식시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기업의 어떤 비전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기업들이 약속한 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것들이 안 지켜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라는 그 제도에 대한 불만들이 엄청나게 그 분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목걸이가 있는데 목걸이에 펜던트만 떼서 따로 상장을 해버리는. 그럼 나는 펜던트에 다이아몬드를 사려고 산 건데 이건 남을 준다는 얘기야? 이런 분노가 표출하면서 이게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 주변에도 LG화학의 주식을 갖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로 이렇게 따로 상장을 하니까 갑자기 LG화학은 주가가 막 떨어지고요. 떨어졌죠. 그래서 막 손해를 보고 이거 어떻게 팔지도 못하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래도 공모는 해야 되니까 또 울며 겨자먹 그래도 공모주 또 청약은 넣고 그래서 화가 나신 분들 개미 투자자들 중에서 특히 요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 때문에 좀 화를 돋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관심이 가장 많았던 회사고요. 그리고 워낙 그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전해가는 패러다임 전환에 핵심적인 회사라고 상징적인 회사였고 가장 큰 회사가 또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관심도를 끌었고 주가도 많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제 LG화학 주주들에게 나타났었고요. 그 이전부터 사실은 물적 분할은 작년 한 1년 이 정도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그 유행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지배주주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꼭 물적 분할만 해당되는 얘기냐? 또 인적 분할이라 그래서 같은 비율로 주식을 나눠주는 거에서도 자사주를 가지고 이 일명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거 가지고 지배주들이 또 자기들을 이익을 챙기는 행동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소액주주들은 항상 약간 뭔가 이용당하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김치영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대주주나 기업이나 기관들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다 보장되고 제도적으로 다 보장된 것들을 했기 때문에 더 소액주주들은 개인주주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더 화만 나고 이랬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이나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다 제도를 이용한 거죠. 근데 일종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거고요. 특히 기업 분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나 공정위 쪽에서 기업들이 예전에는 순환 출자라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겠다라는 것 때문에 살짝 제도를 열어준 거예요. 이왕이면 이렇게 분할해서 빨리 지주회사 체제로 만들어. 그러니까 기업들은 얼씨구나. 이거 이용하면 지배주주들은 지배력도 높이고 빨리 정부에 순응한다라는 차원에서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거기에서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식 공모할 때 보면 외국인들이 사전 주식 물량을 대량으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또 하나 드러난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공모하면서 네. 공모제도의 허술한 제도의 허점 이런 게 굉장히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뻥튀기 청약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경제뉴스에서 일경이라는 숫자를 들어본 게 저도 일경.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LG 일경? 에너지솔루션 기관 청약을 했는데 자금이 일경이 넘게 들어왔다. 그 말이 야. 되나요? 이 정도로 회사가 인기가 있는 거야? 기관들이 이 주식 살려고 일경이란 돈을 여기다 쏟아붓는 거야라는 이제 상상들을 다들 하게 됐었는데 네.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이게 일종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뻥튀기 청약이었다라는 건데요. 제도상의 허점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얼마든지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을 적어서 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기관 청약에 680개 기관이 들어왔고 네. 이 중에 585곳의 기관이 9조 5,625억 원어치의 공모주를 내가 사겠다라고 청약을 넣은 거죠. 근데 이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기관들에게 배정된 모든 주식을 내가 다 사겠다라고 주문을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결국엔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숫자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으니까 뻥튀기 청약을 한 거고요. 네. 이거를 근데 제도상으로 다 허용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또 비춰진 것이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은 당할 수 없다. 네. 이거 뭐 외국인 기관들 마음대로 다 하고 대주주들 기업들 마음대로 다 하고 개인 투자자들만 앉아서 모르고 당하고 손해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게 들고 일어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 K주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예. 더 이상 이렇게 대주주들이 하는 횡포라든지 회사들하고 개인주주 간의 분쟁이 있었을 때 이 개인주주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세이브 코스피라는 이름을 짓고 어허.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운동을 펼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꽤 그 동학개미들, 그러니까 개인 주주들에게 주식 투자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알려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나서서 개인들도 주주로서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자라는 운동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지지와 서명을 받은 다음에 제도 개선의 포인트들을 잡고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정부에 제출을 하고 이게 법 개정까지 이루어지도록 해보겠다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법을 개선하고 개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뭔가 그 회사에 이렇게 항의를 하고 목소리 높여야 되는 거 아닌지 사실 주주 개인 주주라고 해도 한 주, 10주라고 해도 엄연히 주주는 주주잖아요. 네. 좀 그래서 좀 개인 주주들의 또 다른 행동 뭐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안 해온 건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던 거고 사실은 주총장에서 표대결을 벌였지만 주총장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왜냐하면 개인 주주들은 아무래도 주식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명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의견을 모으기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주면 그나마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예. 다행인 게 지난해부터 이 기관 투자자들 중에 적극적인 주주 행동에 나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생겼는데 네. 대표적인 게 뭐 안다자산운용, 트러스턴 자산운용, VIP 자산운용 뭐 이런 곳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주주 운동에 나서고 있고요. 안다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을 상대로 물적 분할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네.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트러스턴 자산운용은 BYC에 합리적인 배당을 해라 주주들에게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VIP 자산운용은 한라홀딩스에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서 주가의 값어치를 높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산운용사들도 사실은 전체 지분에서 보면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주총장에서 이걸 관철시키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배주주를 자극하고 더 이상 너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냥 보고 있지는 않겠어라는 상징적인 운동들을 하고 있다. 압박하는, 이렇게 예. 압박의 의미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김치영 기자, 김유리 리포터 두 분과 함께 K주주운동,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함께 힘을 합쳐서 법제도 바꾸고 기업 행태, 주식시장의 문제들 개선해 나가보자라는 그 운동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치영 기자님, 네. 어쨌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이 그냥 가만히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소리를 함께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도 또 나타나고 좋은 현상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주주들 달래기에 좀 나섰고요. 예.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물적 분할을 하면서 주주들의 눈치를 굉장히 보면서 앞으로 이 물적 분할한 회사를 상장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명확히 안 하겠다라고는 하진 않았는데 좀 어렵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배당도 좀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이고 미국에서도 과거에 주식시장이 발전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쭉 있었거든요. 네. 1995년도에 타임즈에 경영진에 도전하는 기업 사냥꾼들이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모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경영진에 대해서 뭔가 소송을 걸고 하는 행위들을 기업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무조건 다 소송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영진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네. 이사회에서도 굉장히 소액주주들을 신경 쓰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도 조금은 더 활성화돼서 물론 경영하는데 조금 방해는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주주들도 한 명의 회사를 운영하는 뭐 작은 경영진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조금 생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를 갔는데 너무 덩치 큰 형들만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 조그만 아이들은 좀 위축돼가지고 예. 거기 들어가기도 좀 그렇거든요. 네네. 우리 주식시장을 놀이터라고 치면 너무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목소리 작은 개미 투자자들은 계속 이러다가 에이, 우리 증시 너무 실망스럽다. 외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뭐 서학개미 운동 뭐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네네. 다른 동네 놀이터로 가자 이건. 네, 이렇게 해서 좀 믿을 만한 곳으로 떠나자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회사들, 기업들이 조금 이런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회사에 투자해 봐야 이익 나도 배당 제대로 안 해주고 네. 회사 잘 키워놓으니까 좋은 데는 알짜를 떼서 그냥 상장해버리고 다른 데서 예. 나는 맨날 피해만 보고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차라리 미국 회사 주주들 챙기는 회사로 가겠다. 더 큰 회사고 글로벌 경쟁력도 있고 그런 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요소가 될 테고요. 네. 우리 주식시장이 또 크지 못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하게 징징거리는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경영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예, 김유리 리포터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서울의 지난해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7만 건을 넘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 급등세와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월세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거든요. 네. 이게 건수로 보면 7만 1,000건 정도가 됐습니다. 월세 거래량이 지난해. 예. 이게 역대 최다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건수고요. 네. 종전 최다 기록이 바로 전년도인 6만 한 700건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조금 더 늘었고 2011년도가 월세 거래량이 한 2만 7천 건 정도였고 2015년도까지 꾸준히 상승하면서 한 5만 4천 건까지 기록이 되다가 네. 네. 2016년도하고 18년도에 조금 감소를 해서 4만여 건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2019년도에 다시 5만 건, 6만 건, 지금 이제 7만 건까지 넘었으니까 점점 월세 거래가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셋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월세로 이렇게 가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세라는 제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특이한 임대차 제도거든요. 네. 네. 집주인한테도 이롭지만
또 임차인들한테도 굉장히 이로운 제도이기도 해요. 목돈을 좀 맡겨놓고 예.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당장은 대출금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특히 네. 전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 급등한 갭 차이를 대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커버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 전환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전세를 살다가 이제 계약 기간 종료해서 다시 보증금을 올려받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올라간 보증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은 월세로 전환하는 이런 세입자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잖아요. 이게 네네.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보통은 이 전월세 전환율은 시장에서 뭐 어느 정도의 전환할 때 비율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보통은 한 평균적으로 한 4%에서 4.5% 정도를 저희가 전월세 전환율로 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전세할 때 저희가 대출을 해서 이자를 내는 비용과 전세 전환율의 차이에 의해서 네.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게 적으면 차라리 월세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월세로 가는 것이고 네. 이 전환율의 차이가 없어지거나 역전되는 경우에는 이거 대출 받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가 낫겠는데라고 해서 월세로 돌아가는 건데 네. 최근에 약간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는 게 시장의 지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그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아파트 전국 아파트가 한 4.5%고요. 서울은 4.1% 정도입니다. 네. 근데 빌라하고 다세대는 한 4.8, 4.8. 그러니까 4.8, 3.8. 전국은 4.8, 서울은 3.8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세대출 이자나 집 살 때 이자가 최근에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예. 4% 이상대로 올라가고 있고 많게는 5%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럴 바에야 월세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도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뉴스를 계속 전해주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월세 아파트가 앞으로 더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네.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자를 내나 월세를 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계속해서 이자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니까요. 월세 비중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했던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된 지 2년째가 되는 게 올 8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월세로 전환되거나 하는 가구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월세 전환율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앞서 김치영 기자께서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의 독특한 제도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제 기억에는 몇 년 전에 우리 국토부인가요? 정부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차 월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 전세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전세의 장단점이 많긴 하지만 예. 우리나라가 전세가 이렇게 그 유행을 탄 거는 80년대 개발 시대에 집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세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갭 투자라고 얘기하는 갭 투자. 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네. 사람들이 맞아요.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전세라는 제도가 급속하게 퍼졌고 이게 도리어 서민들에게는 집을 사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으로 2년 동안 집을 얻어서 살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네. 맞물리면서 네.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전세 시장을 좀 죽여야 되는 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는 오르고 또 투기를 잡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 결국에는 전세는 줄고 네. 월세가 느는 상황은 맞아 보이는데 네. 그게 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아하. 질문을 던지면 좀 약간 애매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네.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을 받는 것이냐.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예. 네. 내년에 추세적으로 내릴 것이냐의 부분은 아직은 물음표가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계속해서 작년에 그 가격 상승세가 높았던 인천 지역에서도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전국 집값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 강남 지역들
특히 송파 쪽에서 지금 집값이 내려가는 모습이 살짝 보이거든요. 뭐 심지어는 3억 원 최고가 대비 3억 원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보인다라는 통계도 있고 네. 송파구뿐만 아니라 강남 쪽 부근에 있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지금 소폭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갈까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대출을 많이 껴서 집을 사놓은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는 오른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시장 상황을 좀 면밀하게 지금 다들 보고 계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서울 집값은 그동안 네. 정말 고공행진을 했었고 뭐 똑똑한 한 채 이래가지고 서울의 주요 뭐 강남구, 뭐 강남 3구 이런 데를 사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저도 들었고 강남 불패. 네 그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방금 전 말씀하시니까 송파 쪽도 집값이 떨어졌고 서울이 하락세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대출 규제가 워낙 강했지 않습니까? 네. 올해.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건 강남 3구가 이제 상징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네. 강남 3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송파의 잠실 지역이 강남에서도 꽤 핫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곳의 아파트들의 가격 동향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한 관심도인데 네. 그 최고가 대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정도 하락해서 거래된 것들이 최근에 나왔고 네. 1억 5천, 1억 정도 떨어져서 거래된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폭 조정을 받고 있다. 데이터상으로도 2달 연속 한 0.02, 0.04% 정도 송파구 집값은 떨어진 걸로 나오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대선을 앞둔 부동산 시장의 눈치 보기인가 네. 또 다른 문제고 대선 주자들은 계속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오른 것에 대한 일종의 보합이나 조정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서울의 집값은 떨어졌다는데도 여전히 비싸요. 25억짜리가 네. 23억이고 맞아요. 뭐 24억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 손에 절대 닿을 수 없는 가격이더라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뭐 아까 저희가 주식시장 잠깐 얘기했지만 네. 50%가 빠지고 뭐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라는 게 사람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네. 약간 상대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해서 부동산 너무 올랐다, 집값 잡아야 된다, 뭐 하향 안정세가 목표다 이랬지만 정작 떨어지니까 이것도 큰일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네. 소위 말해서 영끌해서 부채로 채무로 집을 사신 분들은 상당히 큰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거 어떻게 되죠? 걱정스럽긴 합니다. 진짜로 영끌을 해서 집 한 채 마련했던 분들에게는 일단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일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벌써 지난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2번 올렸고 올해는 미국이 뭐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을 간다. 뭐 한꺼번에 지금 0.5%를 올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속도감 있게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그럼 금리가 또 오를 텐데 당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집을 살 때 연 한 2%대 금리로 집을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한 3%대로 이 금리가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3억 원 정도를 제가 대출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매달 약 126만 원 정도 내던 게 143만 원, 한 17만 원 정도 부담을 더 해야 되고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제가 더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뭐 금리, 그러니까 대출금을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 내는데 이 돈 쓰고 내가 이 돈 가지고 뭐 사 먹고 생활하는 데 있던 비용을 못 쓰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집값은 떨어지고 집값은 떨어지면 더 불안하고 네.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집값이라는 게 참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부동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세상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